11월 8일 27km 떨어진 뷰몬트 고등학교의 교사인 진 그레이엄 24세는 어떤 미남에게 드라이브를 같이 하자는 권유를 받았다. 그녀는 사양했으나 학생인 데비 켄트 17세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았다. 데비의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수갑열쇠를 학교 마당에서 발견하였다. 스키 시즌이 되는 겨울 테드 번디는 콜로라도주에 출장을 갔다. 그리고 1975년 1월 11일 카린 피텔 23세 실종. 3월 15일 제리 커닝엄 26세 실종. 4월 6일 데니스 올리버송 25세 실종. 4월 15일 멜라니 쿨리 18세 실종. 7월 1일 체리 로버슨 24세 실종. 그렇지만 콜로라도주뿐만 아니라 그의 본거지였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도 머리가 긴 여성들이 실종되곤 했다. 그리고 차례차례 그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번디의 욕망은 그 바닥이 드러나지 않았다. 1975년 8월 16일 새벽 테드 번디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결국 붙잡히고 만다. 정말 우연스럽게 붙잡힌 것이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번디의 차량을 조사하고 있던 경찰이 아이스피, 스키 마스크, 몇 개의 밧줄, 수갑 한 쌍이라는 캐럴 다론치의 사건 때 사용되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 범행 도구가 그 자리에 떡하니 있던 것이었다. 번디는 그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제리 톰슨 형사는 번디 이 놈이 바로 다론치 사건의 범인일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근데 저런 미남이 여자를 유배해서 그런 짓거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라고 동료 형사가 딴죽을 걸었고 톰슨은 시애틀에서 벌어졌던 테드 사건을 떠올리고 어쩌면 번디가 그 테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접근하게 된다. 조사를 해보니 그가 솔트레이크 시티에 나타나고 나서는 테드가 시애틀에서 범죄 행위를 했다는 보고는 없었다. 여기까지 조사한 후 톰슨은 당장 번디의 신원 조사를 시작했다. 톰슨은 거물인 테드 번디를 상대로 조심스럽게 수사를 진행해 나갔으며 번디 또한 자신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경찰과 지혜 겨루기 대결을 하는 것에 굉장히 즐기는 듯 했다. 굉장한 여유를 보이며 현장 조사 또한 태연스럽게 허용했다. 당신 보통 내기가 아닌데 라고 톰슨을 조롱하자 톰슨은 이대로 계속하면 내가 출세할지도 모르지? 라며 조사는 계속됐다. 톰슨은 가택 수색에서 콜로라도의 지도를 압수했고 콜로라도에서 유사한 연속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눈치챈다. 너 말야 최근에 콜로라도에 간 적이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 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럼 이건 뭐냐? 아 그거 친구가 잊어버리고 간 물건이네요. 시침이 되지마. 알고 있긴 한 겁니까? 형사님, 당신은 증거 같은 증거는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겨우 그딴 거 가지고 저를 유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도발적인 태도에 부응하듯 톰슨은 꾸준히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그렇게 캐롤 다론치와 진 그레이엄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하였고 둘 다 번디를 본 적이 있다는 목격 정보를 말하였다. 이에 대해 톰슨은 번디를 캐롤 다론치의 납치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번디는 순식간에 유명 인사가 됐다. 그의 경력과 외모는 범죄자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범인인 것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생각했다. 번디는 경찰과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 비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유죄를 판결받고 1년에서 15년의 금고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번디가 이런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넘어가지 못했다.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한편 번디는 자신의 변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선 변호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며 띠꺼운 태도로 말하는데 이에 대해 검찰관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건방진 녀석은 처음이다. 변호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있더니 출정할 때는 법률서를 산더미처럼 안고 마치 자신이 변호사인 것마냥 떠들기까지 했다. 막상 법정에 올라가면 그런 산더미 같은 법률서가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며 법정에서 법률서를 참조하는 변호인은 무능력자라고도 한다. 번디의 경우 이런 어마어마한 법률서의 양을 이용해 배심원들에게 이 사람 좀 대단한데 같은 착각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번디의 진정한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미국에선 스스로 자신의 변호를 맡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행동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서실의 판례집의 열람 등이 허용되는데 번디는 이 자유를 이용해 도주할 것을 생각한 것이다.
1977년 6월 7일 번디는 예심을 위해 콜로라도주 피킨 카운티 법원으로 호송되었다. 그는 매번 하던 것처럼 부서실에 들어갔다. 수갑과 족쇄는 없던 상황이었고 번디는 도서실의 창문을 열어 9m 아래의 땅바닥으로 뛰어내렸다. 3분 뒤 한 부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와 이 법원에서는 창문으로 사람이 뛰어내리는 일이 빈번히 있나요? 라고 물어봤고 그의 도주 소식은 이때 전해졌다. 테드 번디의 도주 소식은 미국 전역에 퍼져나갔다. 몇몇 사람들은 풀려난 광견에 대해 번디의 쾌거의 성원을 보내기도 했다. 번디의 티셔츠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기도 했으며 번디버거 같은 게 만들어지기도 했다. 안을 열면 고기가 없으며 내용물이 도망가버린 햄버거였다. 어떤 히치하이커는 장난으로 나는 번디가 아니래요 라는 간판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며 미국 전역이 현대 빌리 더 키드에 열광했다. 하지만 번디의 도주국은 빌리 더 키드 같은 멋진 것은 아니었다. 거리를 빠져나간 그는 에스펀 산으로 향해 이틀간 길을 잃었고 골프장에서 캐딜락을 훔쳐 시애틀에 가다가 지역 보안관에게 저지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보안관은 안녕 테드, 잘 지내나? 라며 희죽 인사했다고 한다. 번디는 구치소로 귀환했고 이후 감방에서 그가 나올 때는 반드시 족쇄가 채워져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번디의 콜로라도에서 재판은 계속되었고 아스펜에서 스프링스로 장소를 옮기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번디는 판사에게 갖은 욕설을 퍼부어댔다. 나를 죽일 셈이냐? 스프링스 법원은 사형 판결을 잘 내리는 법원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1977년 12월 30일 이 소식을 들은 번디는 탈주를 생각한다. 몸무게 16kg을 감량한 그는 북방 천장에 가느다란 실톱으로 작은 구멍을 만들어 탈출에 성공했다. 시애틀 일대에는 비상선이 쳐졌으나 번디는 플로리다로 가고 있었다. 번디는 이때 이제부터 살인해서 손 떼겠어라고 생각하고 이름도 바꾸고 다른 사람으로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살인마의 욕망은 그에게 평범한 생활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는 살인 충동을 억누르지 못했다. 1978년 1월 15일 오전 3시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학생 리다 뉴알리는 애인에게 이별 선언을 하고 뒷문으로 몰래 여자 기숙사로 귀가했다. 그리고 현관에서 밖을 봤더니 한 남자가 곤봉을 잡고 휘두는데 그 풍경이 매우 끔찍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였다. 헤린 캄프델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머리를 얻어맞고 있었다. 해시 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턱이 부서져버린 상황이었다. 마거릿 보먼과 리사 레비는 피바다 속에서 이미 쓰러져버린 뒤였고 마거릿은 이미 죽어버렸으며 리사는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였다. 이렇게까지 하고도 번디의 광란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었다. 그 여자 기숙사의 창속에서 1시간 30분 뒤 몇 블록에 떨어진 다른 여자 기숙사에 사는 데비는 옆 방의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깼다. 같이 사는 친구를 깨워 둘이서 귀를 기울이고 들었더니 뭔가를 퍽퍽 두들기는 소리에 이어 어수선한 발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두 사람은 옆방의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는 시리 토머스가 머리가 깨져 피투성으로 쓰러진 상태였던 것이다. 번디는 어째서 이런 엉뚱한 짓을 한 것일까? 이런 눈에 띄는 행동은 자신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아무래도 기나긴 구속의 해방감이 그의 이성을 없애버렸던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번디는 살인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누군가가 멈춰줬으면 했었다. 플로리다는 사형 판결을 잘 내려주는 도시이기에 그것을 안 번디는 이곳에서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닐까? 사형을 당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라는 해석이 있긴 하지만 어째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른다. 어쩌면 진짜 생각 없이 감정에 몸을 맡기고 저지른 걸 수도 있다. 이런 무의식적인 자기 파괴 욕구 덕분인지 번디는 자신의 범죄 생활에서 처음으로 물증을 남겨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이것은 번디에게 치명타가 되었는데 그 물증이란 리사 레비의 엉덩이에 남겨진 상처였다. 여자 기숙사에 쳐들어가 이런 미친 참극을 벌인 번디는 가명으로 잠복하여 조용히 살고 있었지만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것에 대해 화가 치밀었는지 차를 훔쳐 시애틀 쪽으로 향해 마지막 희생자 킴벌리 리치 12세를 죽인 후에 체포되었다. 테드 번디의 체포 당시는 회가관이었던 모양이다. 화려한 자동차 추격전을 벌이다가 내몰린 번디는 무조건 항복하겠다더니 다가온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시도했다고 한다. 또 다른 한 명이 번디에게 총을 갈기자
번디는 그 경찰관의 턱에 어퍼컷을 날리면서 끌려갔다. 연행되는 도중에 번디는 자신을 쏜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로 그 순간에 너에게 뒤져버렸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번디의 재판은 TV 중계되었고 번디는 언론을 최대한 이용했다. 수많은 인터뷰를 하며 자서전을 출판하였고 계속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였으나 그 언동은 계속 혐의를 키울 뿐이었다. 그는 법정에서 감정 내키는 대로 웃고 화내고 날뛰었다. 그리고 리사 레비의 엉덩이에 남겨진 치형 사진이 제출됐을 때는 법률서를 안고 퇴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더 이상 이딴 연극에 어울려 줄 수 없어 라고 말하며 난동을 부리자 경비원들이 말렸고 방청객들을 향해 소리쳤다. 내 놈들은 나를 죽이고 싶은 거겠지? 그렇지? 1979년 7월 23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테드 번디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의 말은 꽤 유명하다. 몸 조심해라. 이런 인간성의 낭비를 본 것은 법정에서도 정말 비극이었다. 넌 정말 똑똑한 청년이고 어쩌면 훌륭한 법률가가 됐을지도 모르지? 내가 이 법정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면 어디까지 갔을까? 나는 너에게 적의 따윈 없으나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넌 길을 잘못 들었다. 몸 조심해라. 이후 번디는 감옥에서 조금이라도 연명하기 위해 미제 연쇄 살인 사건의 수사 협조를 신청하고 정말로 조금 더 살았다가 1989년 1월 24일 전기비자 혐으로 처형되었다. 그의 나이 42세였다. 그의 처형을 전하는 신문의 제목에는 살인마는 미소를 지으며 죽었다 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한다.